기후위기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에 따라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정태용입니다. 오늘은 기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에 어떤 기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또는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만 대응해 왔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거 비용이 엄청 커진다. 올해 여름에 저희가 강남역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룻밤 강수량이 그렇게 많이 내릴 줄 몰랐고 그거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도 죽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전부 우리한테 비용으로 마이너스로만 여겨지고 있는데 오늘은 큰 주제가 기회인데 미래 한국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선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요지입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2020년 여름을 한번 되돌켜 보시면 거의 6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여름 내내 우산을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는 금방 잊어버리죠. 특히 최근에 들어서 지난 한 10년을 보시면 태풍의 횟수도 많아지고 태풍이 점점 세져요. 근데 이게 전부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기억들이 우리 잔상에 남으니까 우리는 기후변화하면 엄청나게 부담으로만 작용이 됩니다. 또 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고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해서 양식하는 생물들이 폐사하거나 뭐 이런 일들 뉴스에 자꾸 나오죠. 또 인간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기후변화 중에서 폭염일 텐데 폭염은 낮에 더운 거는 괜찮은데요.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열대야라는 것이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한테 평균 15일 이상 밤에 15일 이상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 농산물이 기후변화에 민감한데 영향을 받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기후변화를 실감하게 되는데 전부 우리한테는 느껴보지 못했던 거, 체감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큰일 났다. 이 영향을 어떻게 줄일 거냐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기후변화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기후변화란 말을 썼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간 얘기. 그래서 작년에 제가 12명의 저자들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12가지 쟁점이라는 책을 써서 저는 요새는 기후위기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빌 게이츠는 더 나가서 How to avoid climate disaster 해서 기후재앙이라는 말을 써서 이게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먼저 피하거나 먼저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이 미래에서 기후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요약될 수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기후위기라든가 기후변화는 복합적인 겁니다.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대응해서 기회로 만들려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4D 메가 트렌드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4D 메가 트렌드는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특히 한국 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디지털 전환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을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활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세계는 지금 어떻게든 탈탄소로 가고 있습니다.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거는 CO2 문제도 있지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너무나 경직돼 있고 너무나 서플라이 쪽으로만 돼 있어서 그렇게 안 되는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데 탈중앙 집중화입니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인데 100년, 20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다 하냐? 그 한 사람이 옛날에는 왕이나 황제였고 지금은 대통령이나 수상인데 또 중앙정부인데 거기가 다 하느냐 이거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하고도 소통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의사결정이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어떤 특정 분야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트렌드는 인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특히 동북아 3개국 한중일은 인구 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는 지금껏 인구가 주는 것을 경험해 본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는 전체 숫자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인구 구성 중에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요. 아기들을 적게 낳으니까 이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인구 구성의 변화에서 과연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가, 중국 사회가 어떻게 21세기를 대응할 건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문제는 복합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네 가지 중요한 메가 트렌드,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탈중앙 집중화, 그다음에 인구 구성의 변화라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서 대응을 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요지고요.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떻게 해당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크게는 돈하고 기술입니다. 그걸 우리 기후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저는 기후금융이 기후위기 대응의 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매년 추운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라는 조그만 산골 마을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 또 민간 부분의 기업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올해 주제는 뭐고 앞으로 10년 동안 뭐 어떤 일이 세계에서 일어날 거고 보시면 제가 2010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전 세계의 위험 요소들이 뭘까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데 제가 정리한 것 중에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기후나 환경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이게 영향이 크다, 가능성이 크다,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회를 찾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들이 다보스 포럼에 가는 이유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날 요인들이 뭘까? 거기서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거지 거기서 위험 요인을 알라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초록색이 많다는 거는 기후, 환경 이쪽에 앞으로 기회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기후금융이 앞으로 중요하냐? 2019년, 2020년 평균 전 세계에서 기후금융에 쓴 돈이 얼마냐? 6,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900조고요. 뭐 1,000원짜리 환율로 해도 600조가 넘는 돈이 2019년, 2020년 평균 그만큼의 돈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는데 과연 한국은 그중에 얼마를 했을까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기회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것을 위험 요인으로만 인식을 하고 나한테 비용으로만 인식을 하니까 여기서 내가 금융을 해서 기회를 찾겠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많이 지쳐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기후금융은 그러면 기후 문제가 온실가스가 더워져서 지구적인 문제고 공적 부분에서 정부나 국제기구가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금융 보시면 2019년 평균 6천억이 넘는 6천억 달러가 넘는 돈에서 반 정도는 공공 부분에서 했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또 다른 반은 민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금융이니까
은행이 했을 것 같지만 은행이 한 돈 얼마 안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은행이 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기업이 했습니다. 기업이 직접 기후금융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여기서 기회가 된다는 거고, 또 개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금융은 10년 전의 수치는 이게 정부나 국제기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2019년, 20년 수치를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앞으로 수치는 어떨 거냐? 민간이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민간이 더 많이 한다는 건 비즈니스가 되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달에 IPCC 6차 보고서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에 기후금융 총괄 주저자로 참여해서 그 얘기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IPCC는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난 몇 년간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걸 또 정책 당국자들한테 어떻게 추천을 할 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실제로 인류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가 해온 우리의 성적표를 보면 초라합니다. 계속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거든요. 늘었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달성해야 되는 1.5도 목표 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에 2030년, 2050년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줄여야만 1.5도가 될 수 있거든요. IPCC 보고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냐? 말씀드린 대로 금융이나 기술, 그다음에 정책, 또 밑에 여러 가지 다른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들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2050년에 가서 넷제로라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사회로 갈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온실가스를 조금 더 높여서 온도가 2도까지 올라가는 사회로 갈 거냐, 이거는 결국 인간,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거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나라나 어떤 집단은 비용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떤 지역이나 나라, 기업은 이것에 엄청난 기회로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요 기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에서 잘 알려진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것들을 쓰면 전기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그러니까 2000년 대비 2020년에 태양광 설치 비용은 80%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싸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싸진 기술을 누가 만들고 누가 설치할 거냐? 이 기술은 처음에 서양에서 만들어지고 시작이 됐지만 지금 중국이 만들고 중국이 한단 말이죠. 그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태양광이라는 것을 하나 기회로 잡은 거죠. 또 다른 기술 말씀드려 볼게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ESS라고 하는 건데, 전기차를 만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차를 써야 되니까요. 그것을 처음에 한국이 처음부터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ESS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목표로 삼는 1.5도, 2도를 달성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비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 건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우리는 없지만 지력이라고 해서 땅 밑에서 열을 빼내는 것도 있고, 또 원자력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 돈을 저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온도 목표에 따라서 만약에 2도의 목표로 한다 그러면 2,300조 원, 1.5도 좀 더 타이트한 목표를 정한다면 4,500조라는 돈이 어딘가에 투입이 돼야 되고, 그 어딘가 투입되는 돈을 한국이 기회로 잡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 한국이 이미 기회로 잡은 건데,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냐. 지금 저희가 못하는 건 뭐냐면 기후 위험이 뭔지 잘 평가할 줄 몰라요. 이런 걸 당해본 적이 별로 많지 않아서 태풍이 지나간 걸 기후 위기로
위험으로 계산해서 평가를 해야 될지, 강남역에서 물이 그렇게 올라간 것을 기후 위기로 위험으로 평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지 인간이 별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돼야 돈을 갖고 있는 정부나 민간이나 투자자나 개인이나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데까지 가려면 지금 그런 장애 요인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기회는 어디에서 더 많을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 대응은 2030년, 2050년입니다. 30년 후에 어느 나라가 인구가 더 많을 거고, 어느 지역이 사람이 더 많고, 어느 지역에서 경제가 더 활발히 일어날 것이고, 어디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일 거냐? 개도국에서 더 많습니다. 지금은 못 살지만 또 어느 분야에서 그럼 해야 될 거냐? 전력이랍니다. 전력. 아까 제가 4개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그 디지털 전환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전환을 에너지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전기가 많이 들겠구나,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탄소를 배출 안 하는 에너지원을 갖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해야겠구나, 그런 얘기가 되고,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돈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한국의 미래 세대는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가? 미래 세대, 차세대 하면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지금의 10대, 지금의 20대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 세대는 2030년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압니다. 2050년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압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후 위기라는 것은 지금 10대한테만 가고 지금 70대한테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기후 위기는 2030년, 2050년에 살고 있는 인류 모두, 80억, 90억 인류 모두한테 가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말을 못하는 생태계, 또 기후 위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얘기해서 미래 세대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기후 문제만 놓고 해결하고자 하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잘 못한 거는 왜 기후위기에 잘 못 대응했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단기적이고 너무나 단편적인 대응만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해서 전 세계 7등, 8등, 9등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데, 이걸 어떻게 줄일 건가, 비용은 얼만가만 생각하지, 이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습니다. 총체적 대응 중에 하나, 제일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건 처음 말씀드렸던 21세기 4개의 그 트렌드를 고려해서 융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너무 주도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근데 기후변화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공기관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사람의 문제라 하면 민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시민단체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학교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되지, 정부가 주도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잘 못해온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 언제나 기후위기나 기후 대응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 나한테 닥쳤을 때 이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걸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기회고 나한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그 혜택을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든 거,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수소 같은 데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는요, 자꾸 아직은 저희는 한국의 틀 안에서 뭔가 얘기해요. 한반도가 어떻게 되느냐, 남한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기후변화 문제는 글로벌하게 문제를 볼 때 하고 한반도에서 문제를 볼 때 기후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글로벌하게 문제를 인식해야만 글로벌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젊은 세대하고의 소통이 아니라
저는 미래 세대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 세대는요 20대, 10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2030년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 2050년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르게 고민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회가 이것을 기회로 만드는 거지, 기성세대가 너무 그 결정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한국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지금까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온 거는 잘해요. 근데 저희가 안 해온 거에 대한 거는 익숙지 않은 관행이라 그래서 상당히 주저해요. 익숙하지 않은 것,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지, 익숙한 걸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 제가 아는 한 기회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도전이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한국 사회나 개인한테 위기로 다가오는 거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기회로 새로운 한국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